힙합 음악은 돈이 안 돼. 이래서 케이팝을 하신 거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왜냐면 워낙 또 작업을 많이 하셨었으니까. 그죠.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수익의 변화가 네네. 이거 뭐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네. 그래도 좀 만약에 배수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다면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와. 직접적인데요. 아, 그런가요? 우리가 이 곡을 뭔가 팔아서 막 돈을 벌어서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와, 우리 그냥 되게 지금 그냥 좋은 곡을 만들고 있구나.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신나게 작업을 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어쨌든 저도 지금까지 커리어 중에서는 거의 가장 큰 컷 중에 하나인 결과로 나오니까 케이팝을 하다 보면 어쨌든 상업적인 면을 신경 쓰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진심을 좀 담아서 음악을 만들 때 진짜 반응이 오는구나라는 게 증명된 기분이 들어서 한국음악 프로듀서 협회와 스머글러스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프로듀서 인터뷰 콘캐스트님 모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UP 뮤직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헤드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콘캐스트라고 합니다. 지금 케이팝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지는 그쵸, 콘캐스트님이랑 굉장히 사실 오래됐지만 네, 그렇죠. 오래됐죠. 이렇게 뵙고 대화를 나누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이다 그렇죠.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SNS 상에서만 알다가 네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아, 저희가 기존에 하던 프로듀서 인터뷰랑은 좀 방향성이 조금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네. 또 K-팝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또 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 정보를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근황 먼저 여쭙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뭐 소개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UP 뮤직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프로듀서 일하면서 이제 여러 아티스트들, 여러 회사들하고 이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근황이라고 해도 뭐 발매되는 것 발매 얼마 안 남은 건 얘기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공개된 거긴 하지만 이제 뭐 3월 달쯤에 아마 일본에서 이제 제이소울 브라더스라는 팀의 이제 앨범에도 이제 곡이 또 들어가는 게 발매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K-팝 아티스트들 곡들이 이제 발매될 예정입니다. 이게 참 사실 굉장히 모시기 힘든 어떤 분을 또 모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좀 듣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래도 프로듀서 콘캐스트는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저도 시작은 사실 이제 힙합 프로듀서로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민수님하고도 알게 된 오래 알고 지낸 것도 그런 부분인데 이제 제가 이제 음악 관심 가진 거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음악에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듣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힙합 동아리를 들어갔었어요. 좀 클리셰한 얘기긴 한데 힙합 동아리 들어가면서 근데 사실 제가 뭐 랩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디제잉을 할 수 있었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추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비트를 만드는 거에 좀 그 당시에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또 유튜브 첫 세대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해외 프로듀서들이 비트를 만드는 영상을 좀 본다던가 그다음에 또 당시에 제가 영향을 많이 받던 게 사실 좀 웃길 수 있지만 무한도전 가요제이기도 했거든요. 그때 보면은 음악을 만드는 과정을 그런 소위 말하는 레가시 미디어에서 좀 소상히 볼 수 있었던 기회였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이게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서라는 직업이 되게 매력이 있구나라고 느껴서 그때 좀 관심을 가지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도 하긴 했거든요. 재수하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바로 제가 FNC 아카데미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힙합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하던 사실은 약간 선구자적인 곳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있는 그 제이슨 파크이라는 분 프로듀서 지금 이제 필굿 뮤직에 있는 프로듀서 분이신데 그 분께서 이제 가르침 받고 이제 스카우트 받아서 이제 그렇게 프로듀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시작은 조금 일반적일지 몰라도 사실 지금 가지고 계신 커리어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힙합으로 시작을 해서 또 K-팝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관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에 대해서도 또 너무 궁금한데 그래도 네. 좀 순서를 지켜서 네. 영향을 많이 받은 아티스트나 프로듀서가 있다면 한두 명 정도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은 그래도 저도 당연히 카니에 웨스트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음악 비트메이킹이라는 거를 처음 시작할 때 아까 봤던 그 해외 영상을 많이 봤다 했을 때 가장 많이 봤던 게 당연히 카니에였고 그죠. 그때가 왜냐면 딱 그레듀에이션에서 하트브레이크 시리즈 넘어갈 때 딱 그 시기였어가지고 그래서 카니에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팝을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아티스트는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시작은 데드마우스긴 했어요. 네, 제가 지금 케이팝을 하면서는 꽤 전자음악 기반으로 좀 음악을 많이 만드는데 처음에 제가 되게 많이 공부를 했던 게 데드마우스였어가지고 요렇게 좀 두 명 뽑자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가 힙합 프로듀서에게는 좀 듣기 어려운 질문이었던 뉘앙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와 조금 비롯해서 평소에 좀 작업하시는 어떤 루틴 같은 것들도 뭐 K-팝 작업을 하실 때나 힙합 아티스트와 작업을 하실 때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평소에 요즘 좀 주로 작업하시는 어떤 비트메이킹 루틴이 있다면 좀 어떻게 작업을 시작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힙합 저도 이제 힙합 프로듀싱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금 종착지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힙합 프로듀싱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일단 한번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래퍼가 그 비트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 방식이라면은 K-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트를 시작하면서부터 데모가 아예 끝까지 완성될 거를 보고 바로 시작을 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어쨌든 탑라인이 완성되는 것까지를 작업의 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관점 자체가 좀 그렇게 바뀐 건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K-팝 작업 같은 경우에는 좀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션이라는 형태로 데모를 만드는 날이 정해지면 그 날에 어떤 탑라이너와 작업을 하는지 정보를 저희가 미리 받으면 뭐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부터 해서 그럼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할 만한 비트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합니다. 미리 한 적게는 3개, 많게는 5-6개까지도 준비를 해서 그러면 그날 세션에서 만나서 그날 이제 바로 탑라인 작업을 같이 쭉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많으면은 2곡에서 3곡까지도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두 번째 타입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탑라이너와 함께 방에서 우리 오늘 뭐 만들어 볼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획하고 바로 비트 쓰고 그날 이제 마스터에 근접한 데모까지 그냥 그날 하루 만에 다 끝내는 이런 방식으로 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려면 작업을 할 때 항상 협업이 필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작업에 보통 몇 명의 작가들이 함께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보통 사실 이거는 그 소위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저는 이제 퍼블리싱 업체 퍼블리싱 소속인데 이 퍼블리싱마다 조금씩 그 철학이 좀 다르다 보니까 다르긴 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싱은 저 혼자, 비트는 무조건 저 혼자 거의 하는 편이고 보통 탑라이너 분들이 한 2분 정도 이렇게 해서 보통 3분 정도 작업하는 게 좀 스탠다드인 것 같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연주가 좀 필요한 곡이다 이러면 연주자 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데모를 제작하기 전에 비트를 준비해 가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준비해 가시는 비트가 뭐 송폼까지 아예 다 나와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좀 뭐 스케치의 형태일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딱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이것도 되게 생각보다 프로듀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어떤 프로듀서 분들은 이제 제 얘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프로듀서 분들은 딱 그 루프 테마 정도만 엄청 많이 가져오시는 분도 있어요. 막 몇십 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루프만 쭉 주시면 어떤 루프에서 우리 시작해볼까 하고 루프 고르면 거기서 쫙 전개해서 진행하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곡
한 2개 정도 하고 아까 그런 다른 분처럼 루프 테마를 한 3-4개 요렇게 좀 들고 가는 편이에요. 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전개해서 그러니까 선택지를 좀 더 열어주는 거죠. 네, 네. 사람마다도 좀 성향이 다르고 이제 상황마다도 좀 네, 상황이 네, 그렇죠. 상황이 꽤 많이 다이나믹합니다. 네, 왜냐면 뭐 지각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하다 보면 스튜디오가 문 닫는 시간도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거 철저해가지고, 네, 그럼 그런 거 맞춰서 해야 되다 보면 이제 좀 대응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물론 뭐 어떤 시장에서든지 네네네네. 사실 그 지각을 하시는 분들이나 좀 네네. 매너가 없으신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네네네. 그럼 매너가 굉장히 안 좋은 분을 만났을 때 네네. 좀 그런 어떤 콘캐스트님만의 어떤 노하우나 아니면 또 작업을 또 완수하는 어떤 방식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았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막 심각한 경험을 해본 적은 없긴 한데 만약에 이제 상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든 그 세션을 좀 빠르게 끝내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로 이제 데모를 만들면은 레코딩까지 끝내거든요. 진짜 본녹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멜로디 쓰고 작사하고 본녹까지 싹 다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녹음을 메일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까? 이런 권유를 좀 너도 집에 가고 싶지 않니? 약간 우리 저녁 시간을 즐겨볼까? 약간 이렇게 좀 유도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네네. 굉장히 또 노련하신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막상 상황이 닥치면 또 거기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그 콘캐스트님께서는 믹싱도 다 직접 하시는 네네, 그렇죠. 건가요? 네, 믹스랑 마스터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떠신가요? 콘캐스트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이 네네네. 너무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이거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프로듀서끼리도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케이팝 프로듀서끼리도 진짜 많이 얘기하는 소재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는 어쨌든 제가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파악할 수 있는 템플릿. 예, 이 템플릿을 얼마나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하느냐가 일단은 여기에 시작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실하게 투고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과 체인들.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지금 이 보컬 체인을 운영하는가, 예, 요런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사실은 좀 장비도 어느 정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장비, 예, 그러니까 모니터링 환경 이런 걸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낯선 환경에서 세션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낯선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칼리버레이팅을 할 것인가, 요런 점들을 조금 능숙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처음에 제가 해외 이제 캠프를 처음 갔을 때보다는 제가 제일 최근에 갔던 캠프에서는 거기서 이제 믹스를 마무리해도 어느 정도 생각한 정도로는 결과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퀄리티 컨트롤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노력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믹스 템플릿들이나 이런 어떤 사전 준비를 조금 철저히 네, 그쵸. 하심으로써 어떤 좀 실제 그 세션 안에서의 공수를 조금은 덜어낸다 이렇게 네. 맞을까요? 네, 그것도 맞고, 하나 더는 사실 비트 메이킹 단계에서부터도 조금 신경을 쓰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킥하고 스네어랑 베이스 3개가 결정되는 순간 사실상 곡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악기들의 톤과 이게 거의 결정된다고 저는 좀 믿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킥이 많은 걸 되게 결정하잖아요. 그 다음 베이스도 많이 결정하고. 그래서 이게 결정하는 거를 내가 철저하게 내가 지금 생각한 지금 비트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다라는 거를 잡고 세션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프 테마를 준비할 때도 그 이미지만은 확실하게 준비하고 들어가요. 예, 보컬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걸 예상을 하고. 예, 그래서. 근데 이거가 정말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제 조금 뭐 개인적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힙합 시장 안에서 좀 요즘 프로듀서들이 분업화를 하는 방식이 대부분 누구는 뭐 멜로디, 루프라고도 하죠. 멜로디를 작업을 하고 누구는 드럼을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분업화를 많이 하는데, K-팝은 제가 알기로는 프로듀서가 한 트랙이 여러 명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분업화가 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기성의 방식을 생각했을 때 네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역할로 주로 참여를 하시는지. 실제로 사실 2년 정도 안에는 제가 협업을 한 케이스가 5손가락 이내긴 해요.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단독으로 제가 비트부터 다 하는 작업이 훨씬 많긴 한데, 그래도 좀 있었던 케이스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주 위주의 곡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제 발라드 작업을 할 때는 사실 제가 이제 건반 연주나 이제 또 막 그렇게 발라드를 위한 화성 작업까지 제가 가능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게 작업이 가능한 친구가 코드워크랑 건반 이런 걸 컨트롤해주면 제가 이제 드럼이랑 베이스를 이제 다 하는 거죠. 드럼 베이스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현편곡 할 수 있는 친구 있으면 현편곡 하는 친구가 예, 그러니까 악기 구성별로 좀 진행을 했던 경험 있습니다. 예, 맞아요. 또 기타 치는 분 있으면 기타 치는 분이 하고.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네네. 세션장에서 네네네. 세션 현장에서 콘캐스트님이 탑라인을 조금 제한도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네, 저는 꽤 많이 개입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라고 네네네네네. 하고 가이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조금 네, 저도 가이드를 부르기도 조금 하고. 주는. 네. 네. 심지어 저는 탑라인으로 참여한 곡도 꽤 많아요. 랩도 한 곡도 많고요. 그러면 네. 콘캐스트님께서는 작업물이 나오게 되면 저작권 지분이 굉장히 높으시겠어요. 근데 네. 그거는 작업마다 다릅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네네네. 작사의 경우에도 조금 참여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근데 작사도 참여하는 경우도 꽤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작사가 분들이 작업을 하는 방식처럼 이제 어떤 작사 의뢰가 들어서 참여하는 건 아니고, 이제 몇몇 케이스에서 이제 작곡가한테 작사도 혹시 같이 진행해 줄 수 있으실까요? 하는 케이스에서만 이제 저는 참여를 하고 있긴 합니다. 완전히 그냥 풀로 다 해버리시지는 않고. 네네네. 네, 그쵸, 조금 그쵸.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 네네. 본격적으로 네네네. 대표작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네. 콘캐스트님이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작업을 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나의 대표작이고 네. 이 대표작의 비하인드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대표작이 꼭 헤리티지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뭔가 제 그냥 인상 깊은 그리고 내가 가장 뭐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어쨌든 제가 최근에 발매됐던 그 알파 드라이브 1의 시나몬 쉐이크란 곡을 좀 얘기를, 사실 이 질문에서 얘기를 할까 말까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저한테는 지금 거의 제일 최근에 발매됐던 곡이기도 하고 좀 어쨌든 좀 큰 컷이었었어가지고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게 조금 낯간지럽다는 생각이 있긴 했는데, 사실 이 곡을 만드는 과정이 저한테 되게 좀 의미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요 곡을 좀 뽑고 싶은데, 그러니까 흥행하고는 별개로요. 이게 이 곡이 제가 해외에 그 송캠프를 처음 갔을 때 썼던 곡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제가 스웨덴에 이제 송캠프를 가고 거기서 이제 만들었던 곡인데, 이제 이 곡 자체가 제가 이제 만들면서 케이팝을 하면서도 제가 뭔가 조금 더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타겟을 하고 쓴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네, 뭐 알파 드라이브 1을 당시에 보이즈 투 플레이는 하기도 훨씬 전이었어가지고 뭔가 어떤 아티스트를 타겟팅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리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원래 좋아하고 계속 그 당시에 듣고 있고 내가 뭔가 만들어 보고 싶은 음악을 한번 만들어서 거기 가서 들고 한번 해외 탑라이너들한테 이걸 한번 제안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비트였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거를 마침 딱 그 탑라이너가 이제 휴고 앤더슨이라는 이제 캐널이라는 팀에 소속된 탑라이너인데 되게 좋아했고, 근데 같이 작업했던 게 화지 형이었는데 화지 형도 그걸 너무 좋아해줬고, 근데 그 작업을 하면서도 저희가 너무 즐겁게 작업을 했거든요. 이게 뭔가 우리가 이 곡을 뭔가 팔아서 막 돈을 벌어서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와, 우리 그냥 되게 지금 그냥 좋은 곡을 만들고 있구나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신나게 작업을 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어쨌든 저도 지금까지 커리어 중에서는 거의 가장 큰 컷 중에 하나인 결과로 나오니까 뭔가 제가 그 전까지도 이제 뭔가 이런 케이팝을 하다 보면 어쨌든 상업적인 면을 신경 쓰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내가 진짜 진심을 좀 담아서 음악을 만들 때 진짜 반응이 오는구나라는 게 증명된 기분이 들어서 그게 좀 최근에 제가 사실 SNS에도 막 그런 표현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이 곡이 최근 곡이지만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제가 그 작업에 참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마음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콘캐스트님이랑 저랑 이제 나이가 그 동갑이신데 그렇죠. 나이가 이제 계속 들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조금 시니컬해지잖아요. 좀 차가워지죠. 좀 드라이해지는 그리고 또 거죠. 일도 좀 조금 더 일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지 일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것인가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0대를 돌아보면. 그렇죠. 근데 콘캐스트님처럼 이렇게 뭔가 정말로 어떤 찰나의 영감과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작업을 하다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우리 즐겁게 작업을 하자라고 했던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커리어가 됐다라는 게 그렇죠. 정말로 어떤 그 변곡점이 될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네. 사실 실제로 그래서 이 컷 이후로 조금 더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내가 나한테 좀 울림이 있는 거. 제가 작업하면서도 제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리드의 뭔가 타겟팅도 물론 인지는 하지만 내가 확실히 이게 좋다라고 느끼고 내가 이걸 몰입해 있다, 플로우 안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제가 바운스를 뜨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또 멋지고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되게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음향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네네네. 이제 교수님들의 모습은 물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셨어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들이 항상 성격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그냥 음향 쪽에 계신 분들이 좀 위험한 멘트. 안 좋다기보다도 안 좋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예민하셨어요. 그렇죠. 예민하고 그리고 장비 못 만지게 하고 사실 이해는 돼요. 이해도 되고 한데 제가 어릴 때 물론 지금은 이제 그쪽 사이드에 조금 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어릴 때 나는 커서 저렇게 안 되고 싶다. 나는 아주 젊고 멋있는 어른이 돼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콘캐스트님 말씀을 들으면서 콘캐스트님이 제가 생각하던 어떤 좀 그런 이상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아주 멋진 시니어가 되고 계신 것 같다라는 회사가 저항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제게도 너무 또 큰 영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작 안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트랙 사운드에서의 좀 의도랑 그리고 청취자들의 좀 리스닝 포인트 를 조금 말씀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시나몬 쉐이크라는 곡에서의 가장 제가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은 좀 깊은 내용일 수 있지만 제가 그 곡을 들어보면은 사실 하나의 악기로 제가 계속 끌고 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프리코러스를 제외하고 벌스 테마랑 후렴 테마는 사실은 같은 악기인데 들어보시면 소리가 다르게 들리거든요. 이제 그걸 제가 어떻게 컨트롤한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샌드 리턴, 저는 이제 샌드 리턴을 그러니까 억스 채널이죠. 샌드 리턴을 활용해 가지고 파트별로 같은 악기가 소리가 다르게 나오게 하는 연출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 레슨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프로듀서들하고 얘기할 때도 지금은 이 샌드 리턴, 이 억스로 연출을 하는 시대다라는 얘기를 엄청 강조할 정도로, 그래서 엄청나게 한 악기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패러렐, 결국에 패러렐이 되는 거죠. 패러렐 장치를 해놓고 그게 파트별로 들어갔다 나왔다 빠졌다가 뭐가 추가됐다가 이런 식으로 좀 연출을 하는 거를 좀 선호합니다. 근데 이게 그 초급자 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그쵸, 사실 좀 이야기가 조금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뭐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뭐 어쨌든 그 트랙을 복사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좀 다른 쉽게. 이펙팅을 그렇죠. 트랙을 하나의 트랙 테마를 가지고도
파트별로 다르게 이펙팅을 해서 마치 다른 악기가 등장하는 것처럼 연출을 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네네네네. 조금은 재밌는 질문이기도 해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일단은 질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현재 힙합 씬에 대해서 보고 콘캐스트님이 보고 계시는 어떤 관점, 상업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주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힙합 프로듀서로서 시작을 하고 다른 방면의 장르에 이제 종사를 하고 계신데 그렇죠. 현재 힙합 씬을 지금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야.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힙합 앨범 했던 게 QM형 개미 앨범 했었던 거니까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2024년 여름일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때와 또 지금도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고 제가 조금 느꼈던 거는 확실히 어쨌든 쇼미더머니라는 그 방송 매체의 어떤 영향력이 크긴 컸었구나. 예,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엄청 알려진 사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도 완전 쇼미더머니의 완전 수혜자 출신으로서는 이게 쇼미더머니의 어떤 그 부재가 사람들한테 이게 뭔가 관심이 조금 꺼지게 되는 원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랩퍼블릭이나 다른 프로그램들로도 어떻게든 뭔가 이어가졌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감정은 있긴 해요. 이게 장르 음악 프로듀서 저도 뭐 출신으로서 사실 지금도 한편으로는 언제든 다시 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저는 뭐 지금 같이 음악하고 있는 그런 힙합 아티스트들도 앨범 하겠다면 저는 언제든지 지금 뭐 작업할 준비는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 자체가 뭔가 이제 사람들이 이미 뭔가 선입견을 갖고 보는 느낌? 시장 자체가 작아졌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라는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제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는 콘캐스트님께서는 사실 그 힙합 음악을 주로 하실 때도 작업량도 많고 좀 곡을 많이 파는 프로듀서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소위 말하면 힙합 음악은 돈이 안 돼 이래서 K-팝을 하신 거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또 작업을 많이 하셨었으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수익의 변화가 이거 뭐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만약에 배수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다면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와, 직접적인데요. 그런가요? 직접적인 게 아닌 것처럼 하면서 직접적으로 여쭤보게 된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도 좀 힙합 프로듀싱을 할 때도 아까도 말씀하신 쇼미더머니의 좀 수혜를 직접 받았던 타입인지라 막 이렇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차이는 나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전체 수익으로 봤을 때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좀 수익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힙합에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음원 스트리밍이 되게 주 수입이 되고 K-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세 수입 다음에 이제 스트리밍 수입이 이렇게 있는 편이어가지고 쇼미더머니 제가 했던 게 이제 369이었는데 이제 그게 엄청 다들 음원이 좀 잘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만약에 수익으로 본다면은 사실 지금하고는 그래도 한 2배는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2배는 납니다. 그래도. 부럽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으로 왜 K-팝으로 조금 넘어가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 저도 왜냐면 이게 힙합 프로듀서 중에서 K-팝으로 완전히 간 사람들 중에 제가 조금 이른 편일 거예요. 아마 조금 빨리 넘어간 편일 건데 당시에도 이제 이 질문 진짜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 넘어갔느냐. 이제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돈 때문에 넘어간 게 1번이지 않냐라고 물어보겠지만 사실은 마냥 그 금전적인 것만이 본질은 아니에요. 이게 비트메이커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의외로 K-팝에서 이 프로듀서의 이런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대우가 되게
좋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힙합 프로덕션을 하면서 꽤 많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결국에는 래퍼의 역량이 내 비트의 명주를 좀 쥐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비트가 너무 별론데, 제가 만든 비트가 너무 별론데 래퍼가 너무 잘해. 그러면 곡이 갑자기 잘 돼서 이게 막 명곡 막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건 뭔가 내 역량이 아니라 래퍼의 역량으로 이 곡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반대로 나 이 비트 너무 잘 만들었다, 나 이 비트 너무 좋다 이랬는데 래퍼가 뭔가 잘 못했어. 그래서 이제 결국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아깝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K-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트메이커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내 역량을 다 쏟아붓고 했는데 안 돼? 다른 사람한테 팔지. 이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이게 되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창작의 자유도가 많이 늘어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르 음악과의 조금 차이점을 한다면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어쨌든 장르 음악에서는 지금 이런 거 하면 멋없어. 지금 이런 거 해야 멋있어 라는 게 있는데, K-팝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가끔 나는 이거 지금 한번 밀어보고 싶은데 하고 조금 어쨌든 별로면 안 살 거니까 별로면 안 고르실 거잖아요 하고 뭔가 제가 이렇게 약간 요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약간 요런 식으로 좀 제안을 했을 때 그게 좀 먹히는 경우가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런 재미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비트메이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좀 받기도 합니다. 또 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그 승패를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더 그렇죠. 제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책임도 제가 지는 거고. 이거가 근데 사실 또 되게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게스트님 말을 또 들으면서. 근데 사실 우리 모탈 PD님께서도 사실 최근에 큰 작업을 또 2개를 하셨어요. K-팝 작업을. 그래서 모탈 PD님께서 아직 발매가 안 된 곡이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콩게스트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어떠셨나요? 제가 두 분 말씀 나누시는 거를 들으면서 질문을 좀 장전하고 있습니다. 그 장전이 이거 쏘면은 이 주제로 한 20분 얘기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질문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K-팝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일단 해외 작가의 유입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K-팝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시장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장르로서 거의 우뚝 섰다라고 저는 사실 체감을 하는데 사실 빌보드 차트에서도 그런 성과들이 계속해서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K-팝이라는 장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말씀 주신 것처럼 K-팝 문화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대중의 니즈를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어떤 장르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체감하는 어떤 시장의 변화는 되려 더 대중의 니즈를 맞춰주기보다는 특정 장르 음악 사운드에 굉장한 스페셜리스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더욱 빛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송라이팅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프로듀서 입장에서도 저는 거의 동일하게 여겨진다라고 요즘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콩캐스트님의 생각이 조금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콩캐스트님께서도 장르 음악 시장에서 사실 굉장한 성과를 내셨던 분께서 K-팝 시장으로 넘어가신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체감을 하시는 부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내용에 대한 좀 전반적인 그 스페셜리스트들에 대한 K-팝 시장의 어떤 대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근 한 2-3년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해외 프로듀서 분들도 이제 K-팝에 주로 종사를 하시는 해외 프로듀서 분들이 크레딧에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이 왔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제 진짜 그 장르라는 진짜 그 아티스트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이제 이 장르에 되게 유명한 어떤 아티스트. 근데 그 사람이 아예 크레딧 아예 들어와 버리고 이러면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지금 K-팝에 있는 여러 기획사들이 조금 더 어센틱한 뉘앙스를 내고 싶어 한다라는 이 공감되는
이미 좀 거스르기 힘들 만큼 깊게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분들과 작업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면서 또 K-팝에 종사하는 다른 분들도 변화를 하기 시작한다? 라는 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게 여러 장르를 이렇게 하시던 분들도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특정 장르로 점점 뎁스가 깊어지면서 거기서 성과가 나고 이러면서 어떤 K-팝 안에서도 어떤 장르 특화로 이렇게 좀 스페셜리스트가 된다든지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모탈 PD님께서 굉장히 원하셨던 답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덧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자면 그렇다면은 콘퀘스트님께서는 그런 변화하는 어떤 시장의 흐름, 뭐 기획사들이 어센틱한 무언가를 원하는 것 그리고 K-팝 시장이 계속해서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그 장르의 오리지널리티 있는 아티스트를 데려올 수 있을 만한 파이가 됐다라는 것에 그렇죠. 맞춰서 조금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도 지금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만드는 음악의 어떤 개성을 어느 정도 K-팝이라는 장르 안에서 좀 구축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제가 딱 이 장르는 내가 자신 있다 하는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스타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곡을 좀 개발하는 그런 좀 선택지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되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제 여기서 경쟁력을 얘기한다면은 그런 거겠죠. 그런 어센틱한 부분만이 또 K-팝의 전부는 또 아니란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그 K를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의 무언가를 저희가 제공해야 될 때는 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의 연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챙겨서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요런 니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센틱함과 그런 한국적인 거를 컴바인해서 뭔가가 나오게 하는 거를 원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역할을 한다던가 요런 식으로 조금 대응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장전했던 질문이 생각보다 너무 명쾌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뷰의 슬 막바지로 좀 다가가는데 한 명의 또 프로듀서로서 슬럼프가 왔었던 기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극복하셨던 어떤 사례나 어떤 방법, 노하우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슬럼프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처음 힙합 프로듀싱에서 K-팝으로 전환할 때가 제일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꽤 길었어요. 저는 적응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내가 지금 K-팝 프로듀서로 안정적으로 내가 곡을 써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전환을 하고서. 그러니까 커리어가 계속 되는데도, 그러니까 곡을 계속 팔고는 있는데도 제가 뭔가 K-팝 프로듀서로서 뭔가 스탠다드에 맞춰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한 3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은 사실은 양으로 밀어붙이긴 했습니다. 저는 의외로 양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를 뭔가 특별하게 배웠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결이 된 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저 스스로 좀 몰아붙여가지고 작업량을 확 좀 늘렸을 때 결국 이게 왜냐면 케이스들을 왜냐면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당연히 뭐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오래 할수록 이게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가 잘 안 보이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왜냐면 이미 커리어가 진행되고 있으면 내가 원래 하던 방식이 맞나? 라는 의심이 좀 든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냥 계속 양을 늘려가지고 이런 게 사실 잘못됐었구나. 이런 게 잘못됐었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원칙만 딱 지켰습니다. 딱 두 가지 원칙이. 하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장비를 조금 비싼 걸 샀다. 그러면 이거의 몇 배 프로핏이 될 때까지 개빡세게 한다. 네, 요거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2주 전에 썼던 비트를 들었을 때 고칠 점이 보이는 상태를 유지하자. 요것만 지금 계속 지금도 사실 그건 계속 지키고 있어요. 2주나 3주 전에 썼던 곡을 듣고 데모를 듣고도 고칠 점이 안 보이면 정체되는 거다 라고 좀 느꼈어요. 고칠 점이 보이면 그걸 고치면
또 하나 더 올라간 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3년간 하면서 좀 딱 어느 순간 넘어가지긴 하더라고요. 프로듀서 레이블 스머글러스에 그 괴물이 한 명 있는데 오. 그 슬럼프 극복 방법에 대해서 네네네. 엉덩이를 무겁게 한다. 나는 어때 이게 어쨌든 큰 대주제였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좀 공통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보면서 네네네네. 아마 저희 영상을 꾸준히 챙겨 보시는 분이시라면 슬럼프 따위는 뭐 아주 쉽게 극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너무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도 너무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이거 업로드된 영상을 봤을 때 되게 화려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어가지고 이제 저는 좀 중간 정도로 길게 커리어를 해왔던 사람 입장으로서 저는 지금 생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하거든요. 뮤지션으로서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되는가 쪽에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 믿음 하나로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력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사실 뭐 옛날에 학생들 가르치거나 이렇게 뭐 후배 프로듀서나 아티스트 분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압도적인 실력만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다. 왜냐면 음악 생활 하시면 뭐 여기 보신 분들이지만 여러 가지 정말 해프닝과 풍파와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내 실력의 가치가 압도적이고 내가 내 실력의 가치를 유지하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중간 사이즈로 길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한편으로는 그냥 매체에 보면은 너무 잘 된 사람 혹은 너무 안 돼서 큰일 난 케이스만 사실 매체에서 많이 저희가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케이스에서는 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꾸 중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인터뷰에도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콘캐스트님의 이 영상을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고급 정보들과 또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콘캐스트님께서 오늘 인터뷰를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마지막 감회 한번 여쭙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컨텐츠가 업로드되고 있는 거는 먼저 보긴 했어요. 연락을 받기 전에도 보고 있었어가지고 되게 흥미로운 컨텐츠를 시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프로듀서 분들을 모셔놓고 한 분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 컨텐츠가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되게 흥미롭다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이제 두 가지 감정이 들었죠. 이제 신기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그 힙합 프로듀서 분들 위주여가지고 내가 낄 자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왔는데 이제 너무 편하게 또 다른 관점으로 이게 제가 진행을 이렇게 대화를 해나갈 수 있게 좀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뭐 요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왔는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거 정말 여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사석에서 또 더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자주 또 뵈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